자, 10월 13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금요일인데 조금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코스피가 1%, 코스닥이 1.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45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82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5% 가까이 떨어졌고요. 에코프로 BM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장 끝나고 4시쯤에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650억 정도, 에코프로 BM이 450억 정도 실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월요일 돼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졌고요. 이 외에도 포스코홀딩스 1% 하락, 두산로보틱스도 4%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 짜봐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석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생기시고 똑똑하시고 말씀은 더 잘하시고 오늘 물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네. 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24년 경제가 어떻게 올라갈까? 먼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뭐 경기는 어려울 것이고 뭐 물가는 더 올라가든가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미뤄진다든가. 네. 근데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도 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경기 침체 온다라는 표현을 1년 전부터 강하게 했었는데 예. 경기 침체 온다는 말을 주가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온다는 말을 부동산 침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전혀 다릅니다. 이 전혀 다른 현상이 24년 현상 현재 경제에 확실히 나타나니까 전혀 다름을 설명드리고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침체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급락하고 네.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다른 점이 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님을 잠깐 설명드려볼까요? 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어요. 예. 경제 규모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렇죠. 역성장했어요. 근데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 매매가가 올랐어요. 네. 2022년 경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주가는 폭락하고 22년에 그렇죠. 집값도 폭락하기 시작하죠. 23년 올해도 경기 침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22년보다는 나아요. 예. 집값도 23년 중반부터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경제가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좀 구분지어가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근데 특히 24년을 볼 때 어떤 면에서 그 두 영역을 구분지면서 확인할 건지 실물 경기와 자산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뭐 내년에 상저하고일지 상고하저일지 이렇게 자산 시장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 관련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니까 네. 그 부분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들여다볼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금쪽 상담소 문제가 뭐니? 금리 인상의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어제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3.7로 나왔는데 그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페드워치 쪽에서 다음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9.8%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CPI부터 여쭤본다면 네.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물가가 나왔을 때 시장이 움직이는 반응하는 그 민감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네. 물가 쪽은 끝났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 봐도 됩니까? 네, 물가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다만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은 네.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예. 시장의 기대치는 3.6%였거든요. 근데 3.7%가 나왔고 그 직전 월도 3.7%였으니까 헤드라인 물가가 잘 안 떨어지네. 기대치보다 높네. 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는 전월보다 떨어져서 4.1%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이 페드워치 상에서는 근원 물가에 더 집중하니까 근원 물가를 봤을 때 아마도 금리 인상 끝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굳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네. 중국을 바라보자니 중국 경제가 좀 비실비실거리고 있고 네. 미국을 바라보자니 미국이 나 혼자 살자 이러면서 네. 혼자 살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는 고금리에 고환율에 네. 고유가 네. 지금 삼중고 겪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괜찮을까요? 네. 내년에도 실물 경제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프를 당장 제시를 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지난 OECD에서 9월 달에 경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제가 이 말씀 먼저 강조해 드릴게요. 예. 2020년에 경험한 게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22년부터 전개되는 이 흐름 L자로 꺾이죠. 이건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L자로 점점점 꺼져간다라는 것이고 세계 경제 성장률의 어쩌면 연평균 성장률 그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낮은 기조로 계속 더 꺾여 들어간다.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OECD뿐만 아니라 IMF도 마찬가지. 엊그저께 IMF 경제전망보고서 나왔는데요. 역시 2020년에 경제 위기 겪은 거 맞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22년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3년, 24년 더 안 좋아지죠. 예. 평년 성장률이 대략 3.7%다라고 봤을 때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L자형 경기 침체. 그러니까 세계 경제적으로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안 좋아지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네. 미국 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여도가 반영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여주신 거는 네. 미국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얘기인 건가요? 지금 보여드린 건 둘 다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세계 경제 예. 성장률. 세계 사실 경제.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경제 네. 또 GDP 이런 거 보면서 결국 미국이 오른다고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이 뭐 GDP 성장률이 양호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양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자체는 미국보다는 훨씬 낮아요. 예. 지금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2.1% 선방하는 모습이에요. 예. 또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고려하면 2.1% 성장한다는 것은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경제는 올해 1.4%니까 경제 상황 자체, 펀더멘탈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 밖에 나머지 악재들도 동시에 작용하니까 예.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을 볼 때는 좀 안 좋은 모습처럼 더 전개되는 거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 경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세계 경제를 보여드렸고 예. 미국 경제 상황을 보여드리면 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3년 성장률이 2.1% 그리고 24년 성장률이 1.5%니까 미국 경제는요 매우 완만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L자형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약 2% 정도가 되니까 그걸 밑도는 경제니까 24년에는 23년까지는 경기 침체에 부합하지 않아요. 예. 근데 24년은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5%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 맞아? 뭐 이런 의문이 들 만큼의 경기 침체.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근데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이나 둘 다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경기 흐름이니까 우리 경제는 실물 경제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경제 이렇게 아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매년 이제 책을 내시는데 경제 전망.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2024년 경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네. 올 초에는 네. 2023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L자형 경기 침체가 오면서 모두가 좀 어렵고 허리띠는 좀 졸라매는 네. 그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벌써 10월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예측하신 것 중에 요거는 내가 예측한 거 맞았는데 요거는 생각이랑 좀 다르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 전에도 23년 경제 전망서를 냈고 예. 또 오늘도 이제 24년 경제 전망서가 나왔는데 23년 전망서에서 얘기했던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예. 예. 그때 제가 제시했던 하나의 중요한 문구가 23년 경제는 한국 경제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었어요. 예. 2022년에 23년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거부터 한번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예. 한국 경제의 흐름이에요. 이 파란색이 경제 성장률이고요. 빨강색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물가의 흐름이니까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채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3년 상하반기 둘 다 2%라는 목표 물가 혹은 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고물가를 동반하니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근데 그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가 실제 나타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24년까지도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24년 경제 성장률이 역시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예. 고물가라는 숙제가 24년에도 해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정의에 부합한다. 이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중요한 화두를 던졌는데 24년에는 모두가 가난해진다. 정말 가계, 기업, 정부가 가난해진다. 예.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특히 가계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심리적으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물가가 치솟는데 네. 그래도 소득이 같이 올라가요. 견딜만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좀 소득이 떨어져서 좀 싫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어떠세요? 그나마 싫지만 그나마 버틸만은. 버틸만하죠. 네.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져요. 견딜만 합니까? 아니요. 그건 어렵죠. 아.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둘 다 오르는 거. 예. 두 번째가 디플레이션, 둘 다 떨어지는 거. 예. 근데 물가만 오르고 소득만 떨어지는 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걸 뜻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 제가 아마 23년 전망서를 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여기 394만 원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근데 이 명목 소득은 계속 나름 유지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은 똑같아요. 근데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치솟습니다. 올랐으니까. 같은 1,000원 가지고 같은 물건을 작년에 샀는데
올해는 1,000원 가지고 못 사는 거죠. 10,000원 가지고 작년에는 뭐 순대국밥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0,000원 가지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같이 똑같이 유지돼도 물가가 오르니 나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그게 실질 소득의 개념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실질 소득은 곤두박질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난해진다라는 걸 뜻합니다. 위에 그래프만 보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가 394만 원에서 또 399만 원까지도 가고 하지만 네. 이 실질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물가 오르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나는 줄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줄지 않고 유지된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난해진 게 맞죠.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거기에 고금리까지 등장했으니까 막대한 이자 비용이 또 지출되고 소비 여력이 줄죠. 그럼 가게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게가 가난해지면 기업도 매출이 줄어요.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인건비니 재료값이니 다 올랐는데 매출은 잘 안 일어나니까 가난해요. 네. 그럼 가게와 기업이 가난하면 가게가 소비하지 못하고 소득이 늘지 않아요. 그럼 소득세, 소비세가 줄죠. 기업도 법인세가 줄죠. 그렇죠. 그럼 국가, 정부는 어떨까요? 세수가 빵꾸가 나죠. 세수가 줄죠. 네. 가난해지는 거예요. 세수가 주니까 뭘로 메꿔? 정부 부채로 메꿔요.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정부 이자 상환 부담, 정부 부채 부담이 가중돼요. 예. 그러니까 세입이 주니까 세출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4년 예산안이 긴축적으로 편성. 그러니까 이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진다 이걸 뜻한 거죠. 근데 올해보다 네. 내년이 더 안 좋습니까? 왜냐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를 급격하게 막 타타타타 뭐 올리고 네. 우리는 거기 뭐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걱정도 했었고 네. 물가도 갑자기 뭐 어디서 뭐 전쟁 났다 그래서 뭐 병목 현상 생기고 유가가 막 치솟고 근데 그런 이슈들이 네. 지금 연말로 가면서 금리 인상도 거의 다 끝났고 네.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새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 좀 내년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올해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중요한 표현. 예. 지금 정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번에 24년 경제 전망서를 쓰면서 20가지 거스를 수 없는 경제 트렌드, 24년을 결정지을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예. 그 중에 첫 번째 그 트렌드가 뉴 레짐의 시대예요. 좀 어렵죠. 뉴 레짐. 뉴 레짐은 새로운 체제가 등장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장기화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더 안 좋아요. 맞죠? 그렇죠.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성장도 유지돼요. 저성장이 계속되면 저성장을 받아들여요. 그럼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할까요? 신규 사업 진출할까요? 예. 스타트업에 투자할까요? 그러니까 경제는 실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더 억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안 좋아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지속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이걸 설명드릴게요. 예. 이걸 구분짓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문구를 드리겠습니다. 뉴 레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자산 시장은요. 잘 보세요. 실물 경제는 규모예요. 규모. GDP 규모. 그렇죠. GDP 규모에는 일부가 뭐예요? 소비 규모. 그리고 기업들의 신규 투자 규모, 순수출 규모, 정부 지출 규모. 그 규모를 합하면 그게 GDP 규모예요. 그렇죠. 근데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 저성장이 또 고착화되면 이 규모의 증가 속도는 주춤해져요. 자, 근데 자산 시장은 규모가 아닙니다. 자산 시장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변수는 뭐예요? 가격입니다. 맞습니까? 주식의 가격, 주가. 그렇죠. 집값, 가격. 국제 유가, 가격. 그렇죠. 가격에 궁금한 거예요. 가격. 이게 자산 시장인 거예요. 근데 자산 시장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다시피 중요한 특징이 선반영이에요. 선행성이에요. 기대감. 그렇죠.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선반영, 선행성, 심리 지표라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 또는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심리적으로 수요할 것인지 공급할 것인지 팔 것인지를 결정져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실제 금리가 높냐 낮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금리가 0.25%일 때, 미국 기준으로 지금 5.5%일 때 예. 뭐가 실물 경제에는 더 부담이 돼요? 당연히 금리가 높은 게 더 부담이 높은 게 되겠죠. 부담이 예. 돼요. 자, 근데 자산 시장은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가가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가장 집중됐을 때가 언제죠? 22년이에요. 연거퍼서 4번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예. 그때 초유의 공포감이었어요. 그 공포감으로 2022년 10월 가장 공포감이 집중됐었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어요. 맞죠? 그렇죠.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그러니까 공포감을 얼마나 갖느냐, 공포감이 지워지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혹은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더 커지냐 작아지느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어요. 5.5%까지 왔으니까 해봐야 한 번 올리겠지. 그죠? 공포감이 줄어들어요. 근데 2024년이 되면 5.5%든 5.75%든 그 정도의 금리의 레벨이 계속 유지되겠죠. 예. 공포감이 있나요? 아, 좀 줄어들죠. 금리 인상이라는 줄어드는 게 금리 인상은 없다 생각하니까 끝났다.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24년에는. 그럼 공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죠. 어느 지점에? 지금 현재의 가정을 말씀드리면 예. 가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가정을 말씀드리면 물가에 대한 전제가 먼저 필요해요. 그 물가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래프 한번 보시죠. OECD가 바라보기를 물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예. 22년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23년, 24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긴 한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떨어지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 2%를 상회하죠.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표 물가에 부합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간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을 보면 24년 약 4분기 정도가 되면 예.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래돼요. 24년 연평균으로 보면 도래하지 않지만 예. 24년 대략 4분기 정도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한다라고 현재로서는 전망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 현재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의 전제를 가지고. 그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은 24년 4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내년 4분기 정도. 예, 금리 인하 없다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현재로서의 금리에 대한 가정은 24년 4분기 정도에나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쯤이면 물가도 잡히면서 금리 인하도 그렇죠. 진행할 수 있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 형성돼요? 6개월 정도 전에 형성돼요. 예. 대략 이 전제로 말씀드리면 24년 2분기 정도에 형성돼요. 그러니까 2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그게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물가와 금리 기조에 대한 전제로서는 이렇게 전제를 깔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는 보는 거예요. 그 전제 하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도 24년 2분기 정도에 집중될 것이다. 그럼 그때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이면 굉장히 그 기대감만으로 예. 이제 공포감은 없고 기대감으로 바뀌니까 주식 비중을 좀 늘려나가겠죠. 주식 비중을 투자자들이 알겠습니다. 신규 투자 유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좀 가늠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실물 경기는 지금 가처분 소득이나 뭐 이런 삼중고 이런 것 때문에 실물 경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금리 인상 끝났다. 뭐 전쟁도 만약에 끝나게 되면 전쟁 끝났다. 뭐 이런 그리고 공포감도 좀 줄어들면서 센티먼트가 좋아지고 자산 시장은 오히려 호재를 선반영해서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네, 수가 그렇다. 있다. 예.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긴 힘들 겁니다. 고개 발목을 잡는군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잠깐 돌아가 보세요. 예. 2020년으로 그 2020년에 그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주가도 급등했죠. 그렇죠. 실적이 좋아서 급등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아니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예요. 그러나 2020년처럼 강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해봐야 예. 실제 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니었고 금리 인하도 굉장히 찔끔찔끔 한 번 정도 인하할까 말까 그 정도기 때문에 강한 상승 랠리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가가 좀 나름의 반등 흐름을 가져오는 지점이 24년 2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L자형 침체 계속 된다는 건 실물 경기 기준으로는 네. 약간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비슷한 양상입니까? 아니면 좀 이게 달라요? 정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좀 달리 움직이는데 예.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를 보면 일본 경제처럼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꺾여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만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충격도 받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었고 고금리도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충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가장 대표적인 충격이 부동산 PF도 있고요.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24년으로 건너가요. 근데 20년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변화가 하나 있죠. 우리 한국 경제의 중요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인구 감소예요. 고령화예요.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났던 코로나19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인플레이션 혹은 뭐 고금리 또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예. 일시적으로 만났던 충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만나는 그 숙제도 인구 구조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안타깝게도 잠재 성장률 자체가 2%에서 1.8%, 1.5%로 점차 내려오는 경제로 치닫게 되는 게 아닌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우울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현실이니까 이거는 또 뭐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우울한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면 예. 저한테 그러면 그 안에서 희망을 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희망적인 거 뭐가 있냐고 하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반도체 잘 팔고 예. 자동차 잘 팔고 배터리 잘 만들고 BTS 있고 K-팝 다 컨텐츠 다 수출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종목 맞나요? 관점에서 제가 그걸 틀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종목 관점에서는 그렇게 저 거시경제 보니까 예. 다만 이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 근데 제가 실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장기 침체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씀드렸지만 자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예.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는 긍정적이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를 구분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 더 오고 그런다고 주가 침체 더 온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실물 경제적으로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뭐죠? 바로 아시안 국가입니다. 아시안 국가? 예. 아세안 국가? 예. 동남아 국가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오늘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핵심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여기 빨간색 선이에요. 근데 올해가 5.0%, 예. 내년이 4.2%로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경제는 중국 경제가 5%마저 그냥 유지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또 여기까지도 안 좋죠. 예. 자, 근데 이제 좋은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이것은 월드뱅크의 전망인데요. 중국 경제는 23년보다 24년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된다. 근데 재밌는 거 이제부터 EAP,
EAP는요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아태 지역. 아태 지역은요 중국 경제를 제외한 아태 지역. 아태 지역 안에 중국이 있거든요. 예. 중국을 뺀 아태 지역. 왜냐 중국을 넣고 보면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중국을 뺀 아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또 이게 EMDE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은요. 예. 역시 중국을 제외한 중국도 신흥개도국 안에 들어가니까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23년보다 24년이 성장률이 좀 나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그 뷰는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바로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이에요. 예.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뒀던 여러 기업들이 네. 중국을 이탈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네. 알타시아라고 부릅니다. 알타시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네. 알타리문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깨알 개그. 네, 금요일이라 좀 아. 웃겨보려고. 뭐 캐주얼하게 하면 좋죠. 근데 예. 이거는 긍정적인 주제니까 알타시아. 알타시아입니다. 알타시아. 어떤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예. 알타시아입니다. 알타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 공급망.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안 받고 예를 들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리튬, 니켈 뭐 이런 것들, 반도체 핵심 소재, 히토류 이런 것을 수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산 기지도 중국이 아닌 다른 신흥국으로 의존을 해야 돼요. 예. 그 주된 국가가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세요. 이 빨간색 중국 경제는 계속 꼬꾸라지죠. 예. 23, 24, 25. 아, 계속 안 좋네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마저도 둔화되는 이유가 중국 경제의 기여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또 하나 뺐는데 필리핀. 아, 필리핀. 이게 제가 표현하기를 이제 VIP라고도 표현했었어요. 아. 비엔남, 인도, 인도네시아, 더 필리핀스. 아. VIP. 예,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근데 이 아세안에 있는 중국을 대체할 주요 생산 기지. 가장 이 중에서도 더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의 인구가 23년 중반까지는 세계 최대 인구 규모였는데 23년 중반부터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해요. 인구 추세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래프 보세요.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예.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게 추월하는 지점이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예.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가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세계 4대 최대 인구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 중국 여기가 1, 2위고요. 미국이 3위고 인도네시아가 4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도 그렇지만 이들 국가가 물론 생산 기지로서 자리하기에 여전히 뭐 부족한 인프라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동법도 좀 정말 미비하고요. 이 물류 인프라도 너무 부족하고 생산 인프라도 너무 뭐 전력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영역들이 많은데 근데 이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경영 전략, 정책 기조가 뭘까요? 그게 생산 기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제조업 전략입니다. 제조업 육성 전략.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라.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이게 자기네의 프레임이에요.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인도에서 만들어라. 네. 인도네시아는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이게 자기네 산업 전략이에요. 뭐 우리도 무슨 산업 전략 발표하듯이 뭐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뭐 혹은 혁신 성장, 창조 경제 뭐 이런 걸 주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 국가가 주창하는 게 제조업 육성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족한 노동법 같은 것들도 개선해서 제조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은 저 나라들이 우리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특히나 일본도 공을 엄청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나라들한테.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저 나라 좋은 건 알겠는데 저렇게 러브콜을 많이 받는 나라가 예. 콧대가 높아져서 우리를 굳이 선택할 이유 혹은 우리가 저기서 이미 잘하고 있는 뭐 부분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경쟁력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일단 지금 질문은 또 실물 경제적 질문이에요. 아하. 그죠? 실물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가 활동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산 시장은 뭐예요? 돈의 이동이에요. 음. 근데 먼저 제가 여기를 주목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 FDI가 집중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입됩니다. 예. 거기에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예. 돈이 유입되는 곳에 돈을 유입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ETF, 알타시아 ETF, 인도네시아 ETF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회다. 중장기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하실 만한 위치다. 그러니까 제2의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4년, 그러니까 2020년대판 중국 투자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들 국가에 중장기적으로 ETF 투자하시는 거, 또 이들 국가의 주요 유망한 기업들을 선택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거 간접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약간 매출 비중이 미국 쪽이나 혹은 요 알타시아 쪽의 나라들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좀 필터링을 하면 훨씬 더 좀 유의미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국내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예. 생산 기지를 거점을 차지한다든가 거기서 뭔가의 판매를 늘린다든가 아직도 인도의 GDP 규모도 5위까지 올라오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국가별 수출 규모를 쭉 추산해 보면 예. 7, 8위밖에 안 돼요. 인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늘릴 영역이 그 규모가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도로 수출 규모를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는 것도 하나의 영구적인 어떤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시장 중에서 네.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네. 부동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개인적으로 부동산도 관심 많으시고 좀 좋아하시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시장은 이 거시경제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 거시경제의 지표들, 예를 들어서 물가라는 지표, 금리라는 지표, 예. 환율이라는 지표가 다 연결되어 있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쵸. 그게 역시 주식이라는 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톱니바퀴들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경제 지표는 톱니바퀴가 좀 조그맣고 어떤 거시 경제 지표는 좀 커서 돌아가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저는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부동산 시장 당연히 관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내년에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근데 이게 전망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네. 정책을 엄청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예.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정책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근데 그것부터 한번 답변 드려볼까요? 원래는 이제 먼저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예. 23년 경제전망서에서 23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얘기해요? 궁금해요. 그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그게 321페이지 정확히 쓰여져 있는데 예. 23년 경제전망서에서 집 가격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23년 중반까지는 계속 조정되다가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완만한 반등세가 시작된다. 오.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났네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감사한데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그 매매 가격 등락률의 그래프를 제시해 드릴게요. 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죠. 제로 금리의 시대. 이 동안의 매매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에서 움직였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거예요. 예.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했던 거야. 제로 금리일 때.
근데 2022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집값 등락률이 0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네요. 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0.48%로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여전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주춤해지죠. 그래서 7월 말일 기준으로 0을 통과합니다. 이 지점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등세가 뭐 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반등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망한 근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가격 지표잖아요. 이 가격,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궁금해하는 건 가격인 거예요.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규모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꺾여서 경기 침체 온 거 맞아요. 경기 침체인데 왜 가격이 올라갑니까? 규모라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예. 근데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1.4%로 떨어졌어도 예. 여전히 23년의 GDP 규모는 작년보다 1.4%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경기 침체랑 자산 시장을 혼용해서 이해하시지 마십사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라도.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건 우리 앵커님 인생 동안 예. 인생을 통틀어서 예. 우리 한국 경제 규모가 줄어든 해가 딱 2번 있어요. 딱 2번. 언제예요? IMF 외환 위기 때. 예.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아. 2번을 빼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그림 그리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면에서도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가격이 경기 침체 오는데 왜 오를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는 건 예. 실물 경제랑 구분하지 않으시는 건데 구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근데 가격을 궁금하다는 것은 가격은 뭐에 의해 정해져요? 우리 경제학 공부하셨잖아요.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예. 근데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돼요. 공급만 보시면 안 돼요. 수요도 봐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을 제가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수요 측 변수 100개, 공급 측 변수 100개 다 들러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지표는 예. 그걸 한 번에 보여드릴 지표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입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 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예.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22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죠.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을 찍고 기준선이 6만 5천 호 정도가 되는데 예. 6만 5천 호 정도를 밑도는 구간에 집값이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작년 전망서에. 예. 네, 그대로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이유는 종종 그런 질문 받거든요. 분양률을 줄여서다. 근데 분양률을 줄여도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 이상으로 일어나니까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24년에도 그냥 다소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미약한 반등세,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예. 지금 고금리입니까? 저금리입니까? 고금리죠. 고금리죠. 예. 왜 고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이전에 저금리였으니까. 그렇죠. 20년, 21년.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년, 21년이 그게 이상한 금리 아니었어요. 아, 너무 너무 급격하게 급격히 낮은, 낮았던 홍익인간 이래로 예. 가장 낮았던 금리. 그것과 비교하니까 금리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금리가 뉴 레짐이라고 했죠. 그 금리가 계속되면 24년까지 계속되면 중반까지 계속되면 그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게 그 또 금리가 일반화 되겠죠. 새로운 표준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누가 집 삽니까? 이렇게 하지만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여전히 금리가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예. 매매 가격 등락률이 강한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미약한 반등세, 미약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내년 경기 안 좋아도 주식은 오르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금리 인상 터널에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런 부분이 다 말씀하신 답변이 되셨을 답변이 돼가지고 제가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부동산 살까요? 채권 살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네. 대답하기 난감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0초 정도 남아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금리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예.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시는 게 좋겠다. 근데 집 살 여력이 상대적으로 없으신 분은 채권을 투자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만 답변 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나 쉽지 않은 그런 실물 경제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자산 쪽은 그래도 기대감을 조금 선반영하면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랑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한 분께 치킨 쿠폰 드리면서 같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요.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자두님 축하드립니다.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치킨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석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BM 실적 나오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들, 분석들 그리고 컨텐츠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전략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월요일 날 5시에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